오늘 읽어볼 소설 제목은 친구 말고 내 집은 어디인가 라는 작품입니다. 이지호 작가님의 미발표 단편 소설이고요. 친구 말고 내 집은 어디인가. 작 이지호. 여기가 양화대교였던가 하고 생각하던 찰나였다. 아니, 영동대교나 한남대교라고 한들 별 의미는 없었다. 내가 낚시 중이었고 사람을 낚은 것은 아니니까 마포대교만 아니라면 딱히 상관은 없었다. 양화대교를 언급한 건 내가 양화대교라는 제목의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고작의 이유가 다였다. 선글라스를 끼고서 신음소리 비슷한 끄듬차를 하던 가수의 노래와 동명곡인 그 곡은 난 지금 이제 막 양화대교로 시작한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였더라? 구와 숫자들과 비슷한 이름의 가수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뭐 아무래도 좋을 일이지만 생각을 하고 보니 좋아하는 곡은 아니고 좋아했던 곡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좋아했던 가수가 맞는 표현일까? 뭐 아무래도 좋을 일이지만 사실 아무래도 좋을 것들을 연신 아무래도 좋다며 중얼거리는 건 사실 아무 일이나 일어났으면 쉽기 때문인데 그 여자가 게임, 축구, 당구 말고 다른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해 강변 돌풀이에 걸터앉아 낚싯질을 바라보고 있다만 저 따위 것은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파도 역시 적당해 낚시에 같은 건 관심도 없던 한낱 도시놈. 아니, 그녀가 말했던 요즘의 따위가 판단했을 때도 낚시가 안 될 리가 만무한 상황임에도 그 자리에서 할 일 없었다. 방금 아버지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내가 사가지고 온 이 비싼 낚싯대는 바다 낚시용이었다. 아침에 나오며 들렸던 낚시용품점에서 낚시가 처음이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해 다 아는 척 고개를 끄덕거렸던 게 화근이었다. 맞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맞기는 무슨. 원하지 않으면 정맞지도 못한다. 고기를 잡기엔 난 고기보다도 멍청한 놈이었다. 아니다. 어차피 처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무지에 쓸데가 없이 과소비한다는 뜻이었다. 내 모든 첫 경험이 그랬다.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했던 게임에다가 아버지의 휴대폰 소액 결제로 30만 원을 질렀고 현자 타임보다 짧았던 첫 섹스에다가 일당을 다 써버렸다. 첫사랑 역시 돌려주지도 않을 선물을 마지막 날까지 받아갔다. 그러고 보면 연애는 마지막까지도 과소비가 추억이다. 아무래도 남자에게 지금 여자가 첫사랑인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때 푸르던 하늘에 어디선가부터 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위치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아파트 한 채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100m 정도 거리에 살포시 착륙했다. 아, 아무 일이나 일어나길 바라면 이렇게 아무 일이나 일어날 수 있다니. 신이 만나를 내려줄 때 이렇게 했을까? 아니, 어쩌면 저게 바로 현대식 만나일지도 모른다. 광야의 유태인들은 식량이 부족했고 현대의 한국인들은 집이 없었으니 나름 그럴싸한 가정 아닌가. 그런 식으로 대교마다 떨어지는 아파트를 상상했는데 그건 현실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박구성에만 체류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녀석은 방문을 닫으면 좋기 3일은 열지 않는데 방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세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엔 앞으로 걸어야만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날 수 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동요가 있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마우스 클릭만으로 온 세상 어린이를 만날 수 있었다. 아, 새삼 위대한 월드, 와이드 웹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온 세상 어른들과 친목질을 일삼는 그 친구는 내 전화를 받고선 이렇게 말했다. 이 멍청아, 물가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나타난 건 3달 전부터 있었던 일이야. 믿기는 싫었지만 눈앞의 저 건축물은 신기루가 아닐 터라 그의 말은 그럴싸해 보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의 크기나 품질은 물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타워 팰리스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 왜 한국에 타워 팰리스? 물어볼까 했지만 만나 대신 떨어진 아파트가 이미 말이 안 되었는데 신이 한국인이면 어떻고 타워 팰리스란 이름에 낚이는 모질이면 또 어떻다고 눈앞에 떨어진 저 아무개를 보며 나는 수긍이나 했다. 꿈이 아니면 다 현실인 거지. 내 집장만의 꿈을 가진 한국인 중에 하나인 나는 아무개 아파트라고 방금 막 지은 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가 궁금했다. 좁은 집은 좁은 주방이라 설거지하기가 싫어서 우리 집에 오기 싫다고 했었던 그 여자에게 걸맞는 커다란 주막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 역시 주택 청약을 들어뒀어야 했던 걸까? 문득 요즘엔 분양이 끝나고서야 건축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었던 것 같아 고민이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다. 입주자를 만난다면 물어봐야지. 신축인가요? 분양가는 얼마였대요? 여기도 대출은 되나요? 좋아요? 그래도 치킨 배달은 안 되죠? 젠장을. 그때 마침 저곳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다.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빨간 헬멧을 벗어 오토바이 백밀러에 걸어둔 남자는 20살 전후로 보이는 어린 남자였다. 그리고 저 남자의 노란 줄무늬가 있는 그 빨간 헬멧과 그와 같은 패턴의 배달 가방은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네가 아는 금화치킨이다. 최근 신메뉴 광고 속에서 벌꿀처럼 검정과 노란색 패턴의 옷을 입은 여배우의 촬영장 찍힘이 SNS에 올라왔고 몸매는 찬양받았다. 나름의 건전한 시민들은 저 옷이 원피스인지 투피스인지 따져가며 싸웠다. 뭐가 됐든 광고는 화제가 됐고 여배우는 그 후로 CF를 3개나 더 찍었고 치킨은 팔리지 않아서 신메뉴가 없어졌다. 그래도 반반 무 많이는 언제나 잘 나간다. 그런데 그 치킨이 건물이 착륙한 지 불과 10분 만에 배달이 왔다는 건 애초에 저 자리엔 오래전부터 아파트가 세워져 있었다는 착각을 일게 했다. 아니면 그저 내가 천연꾸러기던가. 근데 정말 배달은 언제 시킨 거지?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시킨 건가? 역시 반도의 흔한 시민들은 에어플레인 모드 같은 건 모르고 사나. 모텔도 아닌데 혼자서 들어갔던 배달부가 둘이 돼서 나온다. 배달부가 나올 때 그의 옆에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그저 엉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해둔 수염만 정리한다면 20은 무리더라도 23까지는 보일 수 있었던 남자였지만 그래, 저게 바로 남성의 멋이지 않나. 자고로 진짜 남자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헛소리를 하는 우산쟁이보다는 비가 와도 우산 따윈 쓰지 않는 영화 세븐의 브래드 피트에 가깝다. 때때로 난 마초의 멋을 모르는 여자들이 안타까워. 이 얘기를 아무리 말해도 그 여자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럼에도 난 저 남자를 진짜라 부를 테다. 저 진짜 씨는 네가 아는 금화치킨을 힐끔힐끔 훔쳐보고 있었다. 아마 저 치킨도 신메뉴는 아닐 거다. 그런데 저 남자도 탐내는 네가 아는 금화치킨은 몇 층을 다녀온 걸까? 저 남자는 먼저 타고 있었을까? 지금 시간 3시 20분. 먹었던 점심은 모두 소화가 되고 누가 점심에 뭐 먹었어요? 하고 물으면 잠깐 멈춰서서 그러고 보니 오늘 내가 뭘 먹었더라 하고 눈을 껌뻑거리게 만드는 시간. 적당히 배가 고픈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배달부를 보고 입맛을 다셨을까? 아무래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왠지 그럴 거라 생각하니 입맛을 다시게 됐다. 저 진짜 씨가 이번에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진짜 씨가 바라보는 것을 보니 그곳에는 여자가 가까이서 보면 왠지 미인일 것만 같은, 그러니까 미녀가 진짜 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손을 흔드는 모습은 마치 아파트 광고에서 아니면 보험이나 보일러 광고에서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드는 아내,
현실에서는 없지만 광고 속 모델 하우스에서는 항상 손을 흔들고 있는 아내 역의 배우 같았다. 그렇게 따져보면 아무래도 저긴 동화 속 세상인가 보다. 어쩌면 현실과 동화의 경계가 무너져 동화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안드레센 소유물이 된 그런 날이 오고야 만 것이다. 문득 내가 저곳으로 간다면 머리와 나머지 신체가 1대1의 비율, 이등신이 될 것만 같았다. 그때 몸체만한 내 얼굴의 반은 반짝거리는 눈알일 거고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그 커다란 눈깔만 해서 하늘을 향해 삐죽삐죽 솟아 내 키를 5cm 정도는 키워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 비현실 같은 현실이 나름 말이 될 것도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세상에나 저런 단란한 남녀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 저런 암흑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건 믿어볼 수 있겠지만 저런 암흑애들은 게임 속의 캐릭터 아니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부러워하는 친구네 부모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었다. 게임 캐릭터의 대사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상적인 대화인데 그것과 닮아있다면 저들이 이상하다는 거 아닌가? 유일한 나머지 가정이 헐리우드에 나같이 여자에게 방금 차이고 낚시 따위로 마음을 정리하겠다는 얼간이를 몰래카메라로 찍겠다고 한강변에 돈을 버린다는 건데 분명 나는 여자가 반년 넘게 바람을 피우는 동안 모르고 살았던 멍청이라 속이기야 쉽겠지만 신이 기껏 홍수를 일으켰던 이유가 토끼를 사냥하려는 게 아니었을 테니 아무래도 전자가 신빙성이 있다. 혹여나 그것들이 아니라면 하고 이 모든 게 꿈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봤다. 나는 현재 꿈을 꾸고 있고 조만간 다리에서 떨어지면 이상한 노래가 들리며 꿈에서 깬다는 가정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 아파트로 내 전 여친이 이사를 오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 아파트 앞으로 웬 이삿짐 센터 차 한 대가 섰다. 그리고 그녀가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웰컴 투 안드레센 월드. 아니, 웰컴 투 베르나르 베르베르 월드. 나는 아무래도 아무 일이나 일어나는 이곳의 신일 듯 싶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벗기는 상상도 했다. 하지만 곧 아무래도 그건 좀 아무 말 같아서 그런 생각은 그만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그만두가 지나친 듯했다. 마지노선은 지켰어야 했는데 말이다. 그래. 야, 적당히 미안. 미안한 그녀가 이삿짐센터 직원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아파트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쫓아갈까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스스로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 그만두었다. 딱히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 이건 내가 3일 전에 했던 멘트다. 아니, 정확하겐 3일 하고도 10시간 13분, 아니 정정, 방금 14분이 된 그때 했던 돌아오는 길에 울음을 참게 해준 스스로가 대견했던 멋진 멘트다. 그녀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했다. 아니,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나에게 들켜버렸다.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는 빼고서 그 손으로 깍지를 끼고서 남은 한 손으로는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서 맞닿은 두 몸은 거기까지만 하자. 밤 12시에 여자의 자취방 앞에서 그렇게 끈적한 꼴을 선보인다는 게 모두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후로 역사가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일인 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난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그 말을 빼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기분은 충분히 암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나무라다가는 대화가 느려지고 우리는 추해지고 말싸움은 어차피 내가 진다. 그녀가 잠깐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금방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다. 그리고는 우리의 과거만큼은 아쉽기라도 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치 정신이 혼미했던 내가 나도 모르게 헤어지자는 말이라도 내뱉었던 것인지 그녀가 이렇게 엎드렸다. 어떻게 사랑이 그래? 만감이 이미 교차했던 덕이었다. 나는 괜히 이승환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탓인지 내가 이승환 노래를 너무 많이 노래해댄 탓인지 그따위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싶었고
물어볼까 싶어졌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지만 그건 아무리 진심이라도 남자라면 헤어지는 마당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히 그랬다간 그땐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넌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 그냥 그 말을 들어버릴걸. 그럼 이렇게 받아쳤을 텐데. 이 여자야, 그럼 너는? 망을. 이때 왜 땀이 나는 걸까?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하면 12월에도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릴까? 우리 아빠도 그렇게 땀을 흘려가며 이별을 했을까? 그래, 눈물 말고 땀 흘리는 이별. 욕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내뱉을 힘도 없고 무기력하니 점심 먹을 경황은 더욱 없고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던 건지 목이 뻣뻣해서 땀만 흘리고 있는 것 마냥 땀, 이 빌어먹을 땀이 흘러 눈까지 들어갔다. 나는 눈을 깜빡여 땀을 빼냈는데 눈에서 뛰쳐나온 땀은 마치 자신을 애초에 눈물이었던 양 주르륵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도 아니었는데 눈물 같아 보일까봐 허겁지겁 소매로 눈물가를 문질렀다. 문제는 그러니 더욱 눈물 같아 보였다는 거라 이번에는 허둥지둥 손을 주머니로 감췄다. 그러자 울다가 걸려서 주변 눈치를 보는 얼간이 같아졌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얼간이가 하는 아무 짓일 것이라 관두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지금 내 꼴이 어떤지 궁금해졌다. 나는 지금 강낚시를 하고 있었다. 차림은 3년 전에나 유행했던 회색 후드와 민트색 반바지의 조합. 아래 흰 운동화를 꺾어 신었는데 3년 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차림이었다. 그때 그녀가 열렬히 옷을 입히지 않았으면 지금 내 옷장이 촌스러워질 우려도 없었다. 그러니까 난 그 여자가 말했던 유행에 뒤처진 아저씨가 아니라 유행을 3년이나 앞서갔던 거다. 그런 세련된 남자였지만 살짝 떡진 머리를 감추려고 썼던 쑥색의 해진 군모 탓에 고작 하루 안 감았을 뿐인 머리가 3일은 안 감은 듯 보였다. 그런 나의 옆에는 아마도 신축일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 안에는 전 여친이, 나보다 키가 큰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여자가 살고 있어 괜히 그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듯 했는데 이건 마치 꼴값이라는 말이 매우 잘 어울리는 꼴이구나. 피팅 거울에 반사된 내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피팅 거울?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고 나니 문득 시야가 넓어졌고 가까운 자리에 피팅룸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 아니, 이동식 피팅룸을 가지고 다니는 옷가게가 있었다. 옷가게는 또 언제부터 있었는지 저곳이 인적이 드물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동산집 아들의 관점 따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서라도 일단 저곳에 옷가게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저긴 그러니까 고작 10m 거리이긴 해도 강 위였다. 강 위에 옷가게라니. 저 바닥에는 배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옷가게에서 파는 여성복과 동일한 이름의 만화 속에 나오는 해상 레스토랑 마냥 사실 저곳은 배면서 동시에 옷가게고 옷가게이면서 배인 그런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하니 저 배의 밑동이 어떨지 궁금했다. 어쩌면 백조의 발질 마냥 누군가 열심히 노질을 하고 하는데 그게 한때 사회문제였던 섬노예들이고 그들이 저 아래에서 빛도 못 본 채 노질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한참 시끄러웠던 문제가 스리슬쩍 사라진 이유가 증거품에서 증인이 된 그들이 갑자기 사라져서이고 사라진 곳이 저 아래여서 아무도 못 찾았기 때문인 걸까? 아니, 아무도 못 찾은 이유는 사실 아무도 찾아주질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노예는 비정규직이라 노조가 없을 테니 말이다. 하여튼 자기들 이익밖에 관심이 없는 정규직 귀족 노조들이 문제다. 이렇게 귀족 노조들의 임금 인상 덕에 구조조정을 당한 일개 비정규 계약직은 방금 비난하기 적당한 핑계를 찾았다. 만약 이 맥락이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소리로 보인다면 당신은 사실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나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 내 말에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내 삶에 관심을 가졌던 유일한 한 사람도 저기 저 아파트에서 관심 같은 거 이삿짐에 안 실어왔다며 내게 일러주지 않았나. 아니, 애초에 관심을 다 소모해 실을 수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관심을 처리할 땐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까? 여튼 그러니 아무도 관심 없는 내 주제 파악은 그만하고 저 옷가게에 대해 떠들어 보기로 하자. 우선 방금 문을 열고 나온 저 파마한 아줌마. 그러니까 충분히 40대로도 보이지만 당사자에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하고 서운하지 싶어서 30대죠? 라고 묻거나 누나 하고 불러줘야만 할 것 같은 여자. 그러니까 꾸민 티가 나서 오히려 제 나이만큼 늙어 보이는 저분은 방금 옷가게 문에 걸려있던 클로즈라는 팻말을 오픈으로 바꿨다. 아줌마가 옷가게 문을 열었으니 분명 주인 아줌마일 테다. 주인 누나가 옷가게 문을 열었다고 하면 현금 결제 10% 할인쯤 해주려나? 마침 입질이 오지 않았다면 궁금해서 들어가 봤을 거다. 입질이 온 것도 아니고 잡히지도 않아 도통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 무거운 어떤 것에 바늘을 꿰쓸 뿐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더욱 들어갔을 테지만 난 내가 남들만큼 멍청하리라는 걸 또 한 번 믿지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은 저 미지의 장소를 택배 아저씨가 먼저 들어갔다. 이웃에 아파트가 있으니 택배를 맡아주나 싶었는데 연립주택이지만 한 동밖에 없는 저 아파트는 경비실도 없나 보다. 경비도 없는데 아파트인가?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기도 전에 택배기사님이 나를 지나치며 저 아파트 1204호에 사는 임수정 씨와 통화를 했다. 베드로 아파트 1204호 임수정 씨 맞죠? 이지호 씨한테 온 택배가 있는데요. 강가에 옷가게에 맡기고 가면 되죠? 통화를 하며 지나치는 아저씨 옆에 난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나랑 같은 이름을 가진 저 사람이 전 여친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택배를 보내다니. 그것도 그 여자가 이사간 저 아파트로 말이다. 정말 이런 우연은 또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 무언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내가 또 언제 무슨 약을 잘못 처먹고 저런 택배를 보낸 걸까? 그것도 금방 하늘에서 떨어진 방금 난생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된 아파트로 말이다. 거기다 내게는 이사를 갈 거라는 얘기도 한 번 하지 않은 나쁜 그래서 내가 그 전 주소로 보내 지금쯤 반송됐어야 할 택배가 도착한 집의 전 주인에게 이런 물건을 보냈다니. 그것도 오늘이 월요일이니 최소 3일 전에 택배를 보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아니면 혹시 내가 그날 보낸 택배가 그 집에 새로 이사 오게 된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던 걸까? 그리고 내가 한때 알았던 어느 누구 마냥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집주인이 자신의 소셜 커머스라고 착각하고 받았다가 흠칫 놀랐고 잠시 후 다시 확인을 해보고는 그 집의 전 주인의 물건이라는 걸 알고 어쩌지 하다가 전 남친의 소행인 걸 보고 한참을 비웃는다. 그리고 다시 어쩌지 했고 어느 수뇌부에게 측은지심이 일어 부동산 아줌마에게 전 주인의 행방을 묻고 그렇게 일이 보내준 것일까? 그렇다면 동요를 바꿔야 했다. 긴 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우체국 택배. 이렇게 정말 알 수 없는 일투성인데 알게 된 거라곤 고작 저 아파트가 신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다. 아파트 이름이 베드로라니. 딱 봐도 최근 들어 신도의 유출이 빈번해지자 헌금이 부족해진 신이 저작권료 사업에 뛰어든 게 분명했다. 안 그래도 엄마가 며칠 전에 나에게 이번 추석에 보너스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분명 당신의 11조에 보탬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아쉽게도 난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였다. 그런데 엄마와 목사는 정리해고도 안 당하니까 정규직인가? 아무래도 좋다. 우리 사주 파이팅. 신이 도움이든 뭐든 주인을 찾아간 택배는 아마 그 사람에게 빌렸던 책일 것이다. 지금은 절판된,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 애초에 내 것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책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비록 내가 보낸 주소는 그녀가 날 만나는 동안 줄곧 살았던 개나리가 예쁘게 피던 오피스텔이었고 그 책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게 돌아올 수 있었던 일인데 어쩌면 아쉽게도 재수가 없었다. 이따위면 이제 모든 인과가 저 아파트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출몰한 타워필리스가 있으니 내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해야 이성적인 판단인 듯 하면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게 가능한 일이 있기는 했던가 싶었다. 뭐 아무래도 상관없긴 하다. 지금 일어나는 아무 일 때문에 정신없는 게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단 나은 일이니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극적이라면 그땐 좋은 것도 잠시 결국 지치고 말지. 유난히 파란 하늘을 보며 낚시하기에 딱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낚시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주스러웠다. 그래서 저 하늘의 불을 꺼버리고 싶었다. 그랬더니 불이 꺼졌다라는 표현이 썩 괜찮을 만큼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아니, 몰려왔다는 표현이 딱히 어울리지 않는 게 한순간에 점등이라도 하듯 이미 하늘이 어두워져 마치 구름 위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가 와봐야 핑계를 대고서 꼬실 여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불만 꺼져버린 것이다. 역시 잘 꺼질수록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 이런 내 망상을 곧 비가 쏟아져 씻어내버렸다. 아무렴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게 맞다면 저게 정상적인 거겠지. 기괴한 일들 틈에 있다 보니 어느새 비정상적인 사고가 당연한 권리라는 자리가 착각하고 앉았었나 보다. 문득 그 여자가 날 향해 특이하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 어쩌면 나는 마땅히 그런 생각쯤은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도 들었다. 뭐 그런다고 지금 저 빌어먹을 비에 내가 팬티까지 다 젖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갈아입을 옷 같은 게 애초에 있었더라면 그 전에 낚시를 하러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단벌이라는 사실을 이 방수도 안 되는 옷을 선물한 그녀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밝히기로 한다. 비는 10분 정도 맞았다. 일반적인 소설이라면 아마 이쯤에서 우연한 비를 맞고 동심으로 돌아간다 던지 하는 멍청한 사고를 할 테지만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는 나는 추워서 이러다간 사망할 듯 싶었다. 비를 피하고 옷을 갈아입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런 게 한강변에 존재했었지. 그래.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다. 흥건하게 젖은 몸으로 들어간 그곳엔 유니폼 판매점이었다. 내가 들어선 그곳엔 당연히 있어야 했던 주인 아주머니는 없었다. 계산대 앞에 대머리 하나가 서 있었을 뿐이다. 그때 계산대 뒤편으로 또 다른 대머리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 두더지 게임의 두더지 마냥 솟아올라 반사적으로 눈이 갔다. 낯익은 인상. 아까 본 주인 아주머니였다. 아니, 그것은 한때 내게 주인 아주머니인 듯 했지만 대머리였고 남자인, 그러니까 낯설어진 사람이었다. 택배? 하고 묻지 않았으면 오래도록 구경하고 서 있을 뻔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충격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다. 아니요, 옷을 사려고요. 옷? 하고 되물은 남자는 자신의 매장에 유니폼 말고 다른 옷을 판매하는지 둘러보며 확인하고는 다른 대머리 남자를 바라보았다. 또 다른 남자도 안쪽에 서 있던 대머리 남자를 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하나처럼 어깨를 으쓱 하더니 이번엔 나를 바라보았다. 오락실 간판이라는 간판만 보고 성인 오락실에 잘못 들어온 아이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 나는 살짝, 아니 조금 많이 기가 죽어버렸다. 네, 옷이요. 나는 점점 오줌 싸개가 돼가는 중이었다. 대머리 뒤에 선 자신들이 예상에 적중했다는 얼굴로 이제는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무슨 옷을 찾으세요? 아무 옷이나 갈아입을 걸로 주세요. 하고 나는 내가 기분이 상했고 빈정거리고 있다는 걸 매우 티내기 위해 말했는데 대머리를 유니폼으로 맞춘 저 남자들은 그제야 내가 젖은 게 불쌍한 꼴이라고 느꼈는지 친절을 베풀었다. 타이밍이란 건 늘 그렇게 엇갈린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단 죄책감을 가진 채 그렇게 그들이 대접해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 왜 비를 맞았어요? 담요를 가져다 든 1번 대머리가 말했다. 나는 갑자기 생겨난 먹구름과 쏟아진 비를 생각하니 울컥했다. 다시금 짜증이 몰려왔다. 저 비가 변덕을 부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날 구역주려고 준비해온 일이라고 해도 맞은편의 상대에겐 언제나 당황스러울 일이 아닌가. 그럼 최소한 화라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양심은 있어야 하잖아. 하고 차단당한 고객은 푸념을 늘어놓고 싶었다.
저 지랄 맞은 비가 갑자기 쏟아진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머리의 걱정은 심심한 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짜증이란 걸 배운 나는 재빨리 아차 해봤지만 말을 돌이킬 순 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딱히 반성할 거리는 아니다. 이 지랄 맞음이 고쳐질 수 있는 거라면 애초에 그녀와 헤어지지도 않았을 거잖나. 똑똑한 그녀가 똑부러지게 일렀다. 나만 늘 한결같고 지랄이다. 비가 내린 건 우리가 당신을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번엔 2번 대머리가 말했다. 나는 간디와 예수가 같은 사람이었던 건지 고민을 해볼까 싶었다. 하도 멍청한 소리라 나름 진지해지지 않으면 저들을 바다로 던져버릴지도 몰랐다. 다만 그 어떤 얘기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는데 넋이 나간 내 눈앞에 그들의 눈이 멍청하게도 진심으로 보여 내 입을 닥쳤다. 말실수를 먼저 했던 건 나였기 때문에 참으려고 애썼다. 담요를 정리했는데도 그들은 말을 끊지 않았고 이어나갔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도 착각하지는 말아요. 우리가 특별히 당신만을 위해 특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는 평범한 유니폼 매장일 뿐인걸요. 그래도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헛소리는 대체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저들은 스스로가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얘기를 끝내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모두가 그러하듯 본인만은 진실된 사람들. 그럼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말을 뱉고서 문득 내가 다시 안드레센일지 베르나르일지 궁금해졌다. 1번이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그냥 소설이에요. 정답은 베르나르였다. 그때 2번 대머리. 다 환상이라는 거야. 이건 또 무슨 디즈니랜드 같은 소리일까? 거긴 아이들을 위해 모든 멘트를 실제 디즈니 세계인 것처럼 꾸민다고 언뜻 들은 게 생각났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 가게가 유니폼 가게니까 유니폼이 반이 코스튬이고 여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컨셉일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디즈니랜드 요금만큼 비싼 입장료는 부담스러웠다. 나는 서둘러 그곳에서 도망쳤다. 밖으로 나온 나는 네가 아는 금화 치킨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어느새 불어난 물과 함께 늘어난 사람들은 한 놈처럼 낚싯대로 돌아가면서 나를 보며 코를 벌렁거리며 내가 마치 그 치킨 자체가 된 기분이었다. 켄터키 할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다음부터 KFC 앞을 지날 때마다 묵념이라도 하고 다녀야 할 판이다.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나보다. 내가 며칠 전 겪었던 일처럼. 그래, 다 겪어봐야 알지. 돌아온 자리에서 이제 뭘 해야 할까 하고 망연자실한 채 감상에 빠져야만 했다. 물은 불어났고 두고 갔던 낚싯대는 근처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에어플레인은 몰라도 친절한 시민들. 주인이 있는 쓰레기를 지들 멋대로 버리나. 나는 그 아직 쓸만한 것 같은데 버려져 더 이상은 아무짝에 쓸모 없어진 물건을 바라봤다. 아마 이 물건을 버려준 여자는 멍청이일 게 분명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일반 쓰레기가 아닌데 리사이클도 모르나? 그래서 저것을 주워줘야 할까 하고 생각했을 때였다. 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쁜이 아니라 우산을 든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검은색 우산 끝을 기울여주며 괜찮냐고 물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자세히 보니 내가 아는 누군가와 닮은 듯 싶기도 했다. 엄마였나? 아니면 그 멍청이? 문득 세 사람 다 나보다 키가 작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흔치 않은 일인데 말이다. 그보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했더라? 정신 좀 차려봐요. 괜찮아요? 이 여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문득 목이 메인 나는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망쳤다. 그러고서 걷다 보니 대머리가 했던 그녀를 부른 건 그들이 아니라는 말이 신경 쓰였다. 그건 분명 내가 신이거나 신이 날 위해 마련했다는 얘기처럼 들렸다. 그래서 그놈의 아파트 앞에 섰다. 문득 저게 모든 원흉처럼 느껴졌다. 저놈만 아니었어도 마치 내 세상은 평온했을 듯 싶었다.
그래서 오늘같이 운수 좋은 날의 마지막으로 한번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러한 변명을 통해 내가 아는 유일한 입주자 1204호에 사는 임수정 씨를 만나러 아파트의 현관 계단을 올랐다. 순간 몸을 못 가눌 정도의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대로 잠깐 비틀거렸지만 이내 다시 걷기 시작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차가운 쇳덩이에 몸을 기대니 좀 흔들린다 싶었다. 길지 않았는데도 느려 터진 엘리베이터 탓에 한참 동안 상념에 잠길 수 있었다만 문이 열리니 눈앞도 머리도 모두 새하얘져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잊어버렸다. 아무래도 저건 구름 같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비록 콩나물을 타고 온 잭은 아니었지만 여긴 구름이가 확실했다. 난 내가 혹시 부르주알리파보다 높은 아파트에 왔나 싶어 고개를 돌려 호스를 확인해봤는데 1204호는 변함없었다. 아, 그렇다면 이 별난 아파트의 1204호는 정말 1200층 게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싶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설명이 되질 않았다. 결국 나는 나를 불신하고 조심스럽게 창가로 가보았다. 창밖에 있는 저 풍경은 고개만 살짝 내밀면 정체를 알 수 있긴 했는데 아무리 아무 일이나 일어난 오늘이라지만 아무렇지 않기는 힘들 것 아닌가. 저 경치는 내가 잘못 본 거라며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하지만 언제나 틀림없어 문제다. 잠깐 숨을 고르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긴 12층은 맞았다. 뭐 1200m 상공도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하늘에 있지만 12층에 있기도 한 그런 상황.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그런 일과 적당히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거다. 이 아파트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오던 사이 대략 내가 멋대로 정한 높이 1200m로 솟구쳤다고 생각된다. 내가 창밖으로 내민 면상으로 구경했던 둥실둥실하고 엉덩이를 흔들듯이 흔들리고 있던 아파트의 밑동과 아파트의 옥상에 걸려있던 낚싯줄이 사실이라는 말이다. 미친.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낚인 거라고? 아니? 어쩌면 그러니까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하늘도 떠올랐으니 어쩌면 내가 물고기이고 이 아파트는 미끼였을지도. 그런데 낚으신 이는 누구일까? 에 대한 해답을 사실 알고 있었는데 말하고 싶지가 않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고개를 내밀었을 때 하늘에 계신 누군가가 뭐라고 짓거리셨는데 당연히 신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 그곳엔 UFO가 있었다. 아, 이런 남자를 탐낼 누군가가 있다니. 그게 외계인일 뿐이지만.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약한 척하지 마. 그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했지만 지금 와 대답한다. 미안하지만 난 정말 약했다. 그러니까 감기약, 비타민제 한 통 가득 정도. 아 맞다. 이제와 아무래도 좋을 사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그 가수는 제 8극장이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주호 작가님의 친구 말고 내 집은 어디인가 라는 미공개 단편소설이었습니다.